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막장공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정치권의 비례대표 선출 문제,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일제 수사에 나섰던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네. 여야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유성정당을 소위 말해서 참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비례대표라는 게 예. 어떤 정상적인 그러니까 통상의 선거를 통해서는 자기 의견을 갖다가 대변해줄 사람을 뽑지 못하는 취약계층, 예, 예.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아주 사회 빈민층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비례대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례대표는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비례대표가 마치 예전에 유정이라고 박정희 시대에 예, 예. 유정이라고 있었죠. 예, 예. 그 뭐 이중대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집권당에 이 비례대표라는 분들이 과연 어떤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문을 주는 그런 비례대표들이죠.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게 어떤 국민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 미래한국당이면 미래한국당 지지자들, 당원들, 이런 분들이 뽑는 게 아니고 소수의 예. 어떤 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고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또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같은 사람들을 고르는 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자체 비례정당 후보를 내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내면서 다른 유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선거법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 뭐 법률에 위반되냐 하고 도덕적으로 맞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 공직자 선거법, 예. 여기에서 뭐 법적으로는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도 뭐 다 알지만은 그런 정당 그 등록을 다 받아줬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그 미래한국당 만들 때 뭐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뭐 본인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 잡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진중권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도둑이 무슨 도둑을 잡냐고. 그건 경찰이 잡는 거지. 근데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본래 4+1 해가지고 이번 선거부 통과시킬 때 명분하고 완전히 지금 그거는 명분으로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그렇죠. 거기가 네. 지금 원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4+1이라는 그런 어떤 진보 측의 어떤 국정 장악을 위해서 그런 선거법을 만들 때 아무리 그게 뭐 자기들 목적이 정당하더라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 어떤 뭐 물론 법상으로는 날치기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날치기입니다. 예. 그 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경기 룰을 만드는데 상대방하고 전혀 우리는 뭐 서로 대화하지 않겠다. 예. 우리 뜻대로 만들겠다. 그러면요, 그 법이 아무리 뭐 적법하게 이게 제정됐다 하더라도 반대편의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저기 미래당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4+1 통과시키면 우리 그 비례 정당 만들겠다. 네. 근데 뭐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촛불 민심으로 된 우리 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통합 한국당이 설마 그래 하겠냐라고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만들고 보니까 어이쿠나 이게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정치 도의란 게 있고 사람들이 그 사는 세상에 그 법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면은 예. 모양상은 일단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요 정당들 그나마 군소 정당들은 빼버렸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그렇죠. 정당들을 만들어서 저도 처음 뭐 더 가자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가자 무슨 인권당이다, 이름도 평화당이다, 뭐 예. 기본소득당이다. 전혀 우리 유권자들이나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들이 듣지 못한 정당들을 모아 가지고 예. 급조 예. 비례 정당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 뭐 민주당 비례 민주당인데 알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 이름 하나 보고.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정당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건 헌법 정신에 예. 정당이라는 게 왜 생겼고 비례 또 이 제도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그 이 정당의 이제 우리 헌법이 네. 정당 제도를 둔 게 어떤 정당을 우리가 그 제도적 보장이라 그럽니다. 헌법에서는. 예, 예. 이게 뭐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은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당이란 게 꼭 그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 정당을 왜 뒀냐면 그 정당이 우리 국민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정당을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건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지금 뭐 각 당에서 비례대표 뽑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 전에 그 다른 당에 뭘 지지했다가 예. 갑자기 이 당으로 와서 비례대표 받고 이랬는데 이러면은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그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 제도를 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죠. 정당 그렇죠. 제도의 예. 의미를.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이걸 뭐 바로 헌법재판소 와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정신이 정당 제도를 둔 헌법 정신. 네. 이게 국민을 위한 건데 이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하나도 없고 네. 그냥 패거리들끼리 자기 패거리 모으는데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걸로 네.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위헌 판단은 못 받겠지만 위헌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번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일회용 가설 정당들이 몇 개 생겼잖아요. 예. 이제 전에는 4+1에서 5+1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당들이라는 게 정말 어떤 사람으로 이 후보를 낼지를 모르겠으니까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검증팀을 내려 보내겠다. 그게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보도를 지금 예. 받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후보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경우는 말하자면 총선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은 정당에 대해서 가서 검증팀이 가고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뭐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것도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게 남의 정당의 법적으로 남의 정당 아닙니까? 예. 그 비례 위성 정당이지만 예. 그러면은 그걸 갖다 합쳐가지고 하는 게 맞지. 예. 그 당에서 비례대표를 내는 게 맞지. 지금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례대표 더 뽑기 위해서. 예. 그게 법적으로 이게 그 정당법이라든가 그게 위반되죠. 그러니까. 남의 정당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네. 그거와 똑같아요. 회사에 1인 회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다 갖고 그 있는 그 회사에서는 그 1인 주주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처럼 여기도 명분은 이게 다른 정당인데 한 정당이 그 자회사처럼 예. 지배하는 건데 그게 회사는 그래 가능하겠죠. 주식을 그만 가지고 있으면은 몰라 여기도 주식이 발행됐는지 모르겠네 비례정당에도. 그런데 정당법상은 그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요 정당법 이하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꼼수랄까 변칙 편법을 쓰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민주당도 그렇지만 통합당에도 지금 비례 공천을 놓고 미래 더 난리가 한국당하고 났죠. 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공천 명단을 새로 작성할 모양인데 또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좀 뭐 시민단체 비슷한 곳에서 공천 개입 또 한성교 대표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 이갖고 또 고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부분들도 예, 예.
뭐 이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뭐 제기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할 생각. 만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당인이 아니고 그 정당에 예. 외부인이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적 공천이라든가 후보자 확정 이런 데 개입하면 그 정당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고발 당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급하겠죠. 예. 근데 그 양반은 뭐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을 지키고 그러면 처음에 제 생각에는 한성교 대표 이런 분들하고 조율이 돼가지고 보내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뜻을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뭐 하면 할지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대주주고 지배회사인데 예. 자회사에서 무슨 그 내 뜻을 거스리겠냐 했는데 뭐 한성교 대표도 뭐 사실 4선인가 5선인가 정도로 정치판에서 물론 뭐 방송인 출신이지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 본인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 보내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했지만 5선쯤 했는데 본래 뭐 3선만 하면 뭐 대권 꿈이 다 있다고 그러던데 한성교 대표라고 아무리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럼 불출마 선언 안 하면 돼요. 아무 꿈도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네. 저기 미래한국당입니까? 미래통합당입니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요. 또 당이 많아가지고요. 요새 헷갈려요. 본인이 정치 안 한다면 우리 옛날에 유시민 씨 맨날 나 정치 안 한다면서 알릴레오 할 때 저 예. 사람 정치한다고 우리 맨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한성교 대표가 벌써 미래한국당 대표로 갈 때는 정치적 꿈이 자기 말대로 전혀 없으면 불출마 선언한 거지 정치에 안 하겠다 선언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도 짐작은 해야죠. 나보다 정치 오래 한 사람이 당대표로 보내니까 갈 때는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한성교 대표가 자기 말 들을 사람을 할 가능성이 많고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을 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 성대 후배고 예.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황 대표도 대표 되면서 사무총장을 초대해 사무총장을 바로 시켰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자기 직계를 정치판에서 시키거든. 뭐 대학 후배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성교는 아니다. 또 한성교 쿠데타다. 한성교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몰라요.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선후배가 딱 2명밖에 없는 학교 같으면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저희 뭐 서울대학교지만은 뭐 수많은 후배 있고 법조계에 그 서울대학교 나온 거는 법조에 그게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죠. 뭐 아주 지방에 뭐 고시 2명쯤 합격한 학교. 예. 난 고등학교도 제가 어떤 학교 찾아보니까 고시 2명 합격했다. 거기는 선후배가 아주 친한데 뭐 성균관 대학교만 해도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서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예. 그래도 뭐 어쨌든 황교안 대표로서는 3, 4선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정치에 상당한 역량도 고의가 있을 거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총장도 시켰고 또 저쪽에 불출마까지 했으니까 대표까지 시켰는데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본인도 예상을 그럼 못했겠죠.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정치적인 어떤 그게 아직 옅은 거죠. 아무래도 미숙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뭐 미숙하죠. 정치에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아마 크게 배웠을 거예요. 저희도 판사할 때는 사람을 참 잘 믿었어요. 예. 설마 내 앞에서 거짓말 하겠냐 했는데 변호사 해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정치판에도 뭐 국제사회의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정치판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 같아요. 더 그러죠. 네, 더 예. 그러죠. 어제 동지가 예.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종인 씨 볼 때 뭐 그런 생각이 이번에 뭐 그 한국당입니까? 한국 미래당. 네, 뭐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온다더만 또 이제 금방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워낙 이번에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이 선거법 자체가 괴물 선거법이 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원인이 예. 생긴 거지만 예. 꼭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비례대표제 놓고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뭐 금공공천이다, 무슨 사천이다, 무슨 여러 가지 실세 공천이다, 이런 개파 공천이다, 무슨 보수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던 건데 이번에는 너무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비례대표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비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라고 해가지고 뭐 세비를 반 주는 것도 아니고 세비를 안 주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례대표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은 뭐 약간 단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비례대표 운영 형태를 보면요.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네. 뭐 명예를 한 번도 못 차지했다, 공직을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는 돈 주고 비례대표 그렇죠. 샀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는 샀죠. 예. 뭐 예, 그러니까 헌금이 30억 막 이랬으니까요. 그다음 또 얼굴 마담이라 그러잖아요. 예. 얼굴 마담으로 공직자 출신, 뭐 아주 그 뭐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 연예인 출신, 뭐 저번에는 조은현 씨도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미래한국당 공천에 또 체육계 인사가 한 명 들어가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것은 배당은 할 수는 있어요. 아니, 체육계도. 저는 체육계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은현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 300명이 사실 우리가 5천만 국민의 300명이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300명이 나누면 1인당 한 100 얼마 정도 되죠? 한 50만 한 80만 예. 하여튼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국민들이 어디를 아파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해가지고 그걸 입법으로 법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예, 예. 행정부 감시하려면 행정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사실 그 국회가 영국이나 미국에 생겨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산을 행정부가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감시하는데 내 대표가 나서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는 감시할 사람이 없으면 예. 나 세금 못 낸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가 생긴 건데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그런 정부가 쓰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걸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 얼마 되겠냐. 그리고 행정부에서 법을 이렇게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대로 법 집행을 하는 걸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게 의문이고 그래서 체육계, 그다음 연예계, 예능 뭐 이런 데서 온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비례대표 되기 전에 그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했으면 저 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건 뭐 좋죠. 그런데 예전에 그 우리 이주일 씨, 예. 그 4년 동안 하고 나갈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정치판에 와서 코미디 한번 잘 보고 갑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주일 씨가 우리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주일 씨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한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이주일 씨를 뭐 돌아가신 분을 뭐 모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이 무슨 회계 공부를 해봤겠어요. 무슨 법률 공부를 해봤겠어요. 이런 분 입장에서 이 정치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 조은현 씨가 제가 4년 전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바둑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공헌하겠다 했는데 바둑계 조은현 씨 공헌하려면 있죠. 그냥 그 어떤 바둑교실 열어가지고 어린애들 가르치는 건데 사실 바둑계를 일한다 하더라도 있죠. 입법 능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화계에 대한 어떤 통찰 있어가지고 국회 들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야 돼. 지능법 이런 걸. 조은현 씨가 뭐 법원 몇 개 뭐 제안을 했다는데 그게 입법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로서 그 어떤 국정 운영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우리는 후자 문제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 네. 또 어떤 직역에 대한 대표성, 또 어떤 특별한 그 배려를 해야 할 직역들이 있고 또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들을 이 비례대표 후보로서 선출하는 게 맞는데. 그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 있죠. 대표로서의 비례대표. 그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 사람 중에서 뽑을 게 아니고 무조건 뽑을 게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보면 뭐 장애 어떤 가진 사람들
아니 그다음- 그쪽에서도 이제 사무총장을 했다든가 행정 능력이라든가 그 단체 대표를 했던 분들 해서 전자 내용을 잘 알고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의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럼요. 뽑아야죠. 그럼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례대표제를 내놓고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너무 지금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런 걸 꼭 두야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 선진국들, 영국, 미국 비례대표 없잖아요. 예, 그 정치 그러니까요. 잘하고. 근데 우리는 비례대표도 지금까지 비례대표 비슷한 제도도 있었고 비례대표 있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아예 지역구를 늘리든가 예. 아니면은 뭐 외국 가치로 상하원제를 두어서 예, 정식으로 뭐 선출 과정을 국민들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비례대표는 진짜 깜깜이 선 거죠, 뭐 국민들로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비례대표제를 놓고 법적인 문제들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제도 자체 존치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예. 좋겠어요. 우선 선거법부터 예, 새로 이제 정상화 시켜야죠. 네,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법이라는 이런 괴물 게시타포법을 억지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괴물 선거법이 나와가지고 더 소수 혼란. 야당 도움 받으려다가.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물어볼 것은 지금 윤석열 예.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오래전에 뭐 판결도 끝난 것도 있고 무혐의 받은 것도 예. 있는데 지금 여론은 도마에 올랐어요.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친여 무슨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꼭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다고 보세요? 아, 그거 뭐 고 교수님이 묻는 뜻이나 뭐 제가 대답하는 거랑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친문에서 뭐 난리 아니었습니까? 뭐 쫓아내야 한다. 뭐 이해찬 대표까지 그런 이야기 하고 했을 때 이런 일이 하나 꼭 터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서울 남부에서 모시던 부장판사님이 헌법재판관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의 조금 불리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 위헌을 내렸어요. 딱 나오는 게 이 양반이 자기 건물을 임대한 게 있었는데 친척한테 임대했는데 그것도 친척한테 받은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그걸로 해가 결국 사퇴했어요.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는데 뭐 그 최동욱 좀 전에 말씀한 최동욱 사건도 뭐 비슷한 거죠. 검찰총장의 역량하고는 관계없는 혼외자 최동욱 총장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예, 그래서 수사라는 그것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아주 좀 그래서- 껄끄러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처갓집이 사실 재력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산을 쌓는데 어떤 그 약간의 잘못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집권 새로 하면 재벌들 전부 손 보면 안 걸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한 데 놔두고 그다음 조금 껄끄러운 데만 전부 손 보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런 일이 언젠가는 저는 벌어질 걸로 그때 벌써 뭐 국민들 다 예상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장모 문제 아닙니까? 장모 최모 씨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는 그 친문들 올린 글을 잠깐 봤거든요. 그 조국 교수는 뭐 완전히 기소까지 돼도 아직도 예. 그걸 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데 여기는 고소되고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만 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난리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친문들이 바라는 바가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 고소인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 때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보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네. 그 장모 사건을 고소고발했던 장모 씨인가 그 사람하고 많이 접촉을 했더라. 네.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힌 사람 찍어내기 위해서 권력이 작용한 거 아니었느냐. 그렇게 그 당시는 민주당 측이 윤 총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네. 아침 뭐 조간 보도 보면은 완전히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현 정권이 그런 짓을 또 다시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고발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발해 버리면은 예.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 듣는 사람들 가지고 고발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예전에 그 뭐 고 교수님하고 전부 다 뭐 당사자지만은 그 저 박근혜 시절에 그 정부 비판하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 예. 비판하는 발언 많이 했던 분들 전부 다 민주언론연합에서 다 그 연판장 돌려가지고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패널에서 다 예, 쫓아냈죠. 뭐 문체부나 해서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러니까. 전혀 언론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은 외곽 단체들,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말 듣는 친여, 그- 친문 이런 세력들을 그런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작을 벌이는 겁니다. 역대 그리고 이게 저는 보니까 이제 총선이 곧 있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덮어놨던 사건들, 지금 아주 열심히 조용히 수사를 벌이고 그러니까 있다는 울산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뭐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라임 투자인가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사건도 사건이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라임 자산운용 사건, 라임 사건 아닙니까? 여기는 뭐 피해액만도 뭐 1조 6천억인가 뭐 되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 이런 몇천 보도도 명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친노 인사가 뭐 20억을 네, 그 라임 사건의 그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가 로비 자금으로 주었다는 설도 있고 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라임 사건을 지금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은 조국 무슨 뭐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여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뭐 연루설들이 증거까지 파다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걸 그 차단하기 뭐 위해서 신라젠 있죠. 예. 그다음 태양광 있죠. 우리별병원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있죠. 그 하여튼 총선 끝나면 다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언론에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 재갈을 물리자. 이 수사에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집권 힘을 가진 쪽에서 예. 계속 이러면 윤석열 총장도 못 빼길 거다. 지금 예. 뭐 그거죠. 뭐 다 딴 거 있겠습니까 어디? 제갈 물리자. 예. 그래서 아이고 내 그만둘게. 그러니까 뭐 그만두게 이랬으면 하든지. 좋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만둘 사람 아니 그만둘라 했으면은 벌써 그만뒀죠. 그렇겠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저도 옛날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대들고 국회에서 중앙지검장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럴 때 둘 다 제가 욕을 했어요. 뭐 울고 그러길래 뭐그 검찰이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그때 뭐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중앙지검장 되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잘 몰랐지만은 지금 보니까 뚝심 하나만은 예. 진짜 강한 사람이고 이번에도 뭐 물론 밖으로 내 보이는 거지만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장모 사건 그렇게 했지만은 뭐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선거 끝나면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기 지금 뭐 신라젠이라든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서는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있죠. 아주 뭐 권력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아유, 지금 예. 총선 결과가 말하자면은 안 좋을 경우에는 정권이 사실상 아유, 뭐 네임덕이 식물 정권, 뭐, 예. 식물 정권으로 식물 들어갈 정권이 가능성이 되는 거죠. 많고 소위 청와대와 여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은파치를 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게 제가 볼 때는 딴 거 다 중요한데 울산 사건은 정말 중요한 게 지금 황운하 예. 전
뭐 청장 공천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한병도도 주고 임도고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기소된 사람들이 좀 유죄가 나고 확정되고 그다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로 계속 그게 뻗어나가면은 식물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산소 호흡기만 단 정권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참 예, 윤석열 장모 사건 이것도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 그거는 윤석열과 뭐 좀 각을 세고 있는 이성영 지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의정부 지검에서도 오고 또 경찰까지 달라들었어요. 이렇게 일제히 달라들은 경우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특히 경찰은 검찰이 이미 두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동시에 또 달라들어가지고 경찰은 왜 달라든 거예요? 경찰은요 지금 그 수사권 조정 문제 아직 좀 남아 있죠. 해결될 게 뭐 남아 있는데 지휘권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저번에 저기 됐고 제가 요새 경찰 수사를 보니까 옛날 검찰한테 욕했던 거 있잖아요. 별건 수사한다. 사람 불러다 놓으면 끝까지 괴롭힌다.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 의뢰인들이 경찰에 갔는데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전부 다 계좌 추적해 꺼내가지고 남편 일인데 부인 것까지 꺼내가지고 부인을 입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로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확실하게 검찰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겠다. 입법, 우선 그러려면 입법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집권층이나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경찰이 이번 다른 이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은 목숨을 걸고 경찰이 얻어낼 걸 다 얻어내겠다. 이런 거니까 지금 검찰이 예전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지켜보자. 더군다나 검찰총장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있죠. 무슨 대통령의 부인 일도 아니고 일개 검찰총장의 장모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의정부 그다음 경찰관에 덤벼든다는 거 보면 되게 좀 웃기죠. 지금 소 잡을 칼로 지금 닭 잡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거든요. 울산 사건 같은 경우 있죠. 선거 사건은 어떤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갖다가 민주적인 체계를 좌지우지할 진짜 중대 사건이지만은 그다음 조국 장관 사건도 결국은 어떤 법무장관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책임자를 임명하는 거니까 전 검찰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 검찰총장의 장모란 그걸 빼버리면 정말 그거는 사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고소고발 사기죄, 횡령죄 이런 걸로 사무소에 고소고발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혼 전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적인 범죄입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걸 갖다가 경찰이 저렇게 덤벼드는 거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가 검찰보다 더 낫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권력이 다시 윤석열 제거 작업에 돌입한 것 같은데 윤 총장이 끝까지 심지를 굳건히 하시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